그 집권 여당이 뭐 165석을 갖고 있는데 막강하죠. 국회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입법 권력.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옛날 한 2년 전에 차장검사였던 한동훈은 눈에 보이지도 않던 존재였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지만 그래는 뭐 이거 지방으로 이제 4군데나 좌천을 보냈는데도 사표를 안 내고 버티더니 정권이 바뀌어 장관으로 와서 한동훈 씨가 국회에 나와서 논리도 정연하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니까 눈꼴도 사납고 이제 기가 찬 거죠.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이제 박범계를 포함해서 6, 7명 내로남불당 법사위원들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모습에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6, 7명이 이제 장관 하나를 못 당하는 겁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법사위원 중에 최강욱의 처지는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되기만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 이제 한심한 처지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심까지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만 하면은 국회의원 뺏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인데, 이 최강욱이가 국무위원, 한동훈은 뭐 법무부 장관이니까 국무위원 아닙니까? 국무위원 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보다는 한동훈 대 자기를 물먹인 최강욱이라는 감정에 앞서서 부지불식간에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대기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동욱 장관이 이제 검사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이제 일개 장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한 명의 장관. 근데 그건 사실 사석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석에서야 뭐 일개 장관이라 그 새끼 나쁜 새끼 뭐 그 병신 새끼 뭐 병신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되지만 뭐 그런 얘기 못 합니까? 그렇지만 상간마마도 이제 뒤에서 욕을 하는데 뭐 들키면 이제 목은 날아가겠죠. 그런데 최강욱이 한동훈 장관에게 대기라고 한 발언은 그런 사석이 아니고 국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게 당신은 전에 현직 장관에게 일개 장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백소리 듣기로선이 대수냐 하는 생각을 최강욱은 아마 했을 텐데, 이 최강욱 얘는 공직에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될 수준 미달의 인물입니다. 내로남불당이 다음에 공천을 할지 말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대기라고 하다니 지들도 일반 대화에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당신이라는 말만 써도 당신 지가 대화할 때 뭐 당신 그래 우리가 펄쩍대고 눈을 부라리는 세상에 대기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로남불당의 그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뭐 한두 놈이 아니죠 사실.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보수의 품격을 지키려고 각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장마 피해 복구 현장에서 아유 빚어 왔으면 좋겠다, 사진 빨리 잘 받게,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생기긴 생기는 겁니다. 악의나 진짜 의도가 아닌 줄은 알지만 철딱선이가 없는 발언은 확실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성인군자는 아니죠. 보통 사람보다도 상식이 떨어지는 형편무인지경이 사실은 수두룩합니다. 공천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겁니다. 저는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꾼이 없습니다. 저는 제 먼 친척 형제가 한 10촌쯤 되는 먼 친척 형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그 국회의원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만뒀다고 합니다. 솔직히 옛날엔 형제 가운데 한 명쯤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장관도 있어야지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요즘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 없기를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최강욱 같은 자가 가문의 영광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창피죠.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뭐 제가 이제 뭐 해외를 한 30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출장으로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유라시아에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근데 이제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아프가니스탄과 그 파키스탄은 이제 조금 그 엄두를 내지 못하겠고, 아프가니스탄은 뭐 1등석을 꺼내줘도 이제 뭐 엄두를 못 내겠고, 파키스탄은 좀 알쏭달쏭합니다. 안전할지 안 할지. 뭐 그런 스탄자를 가보고 싶은데 모든 나라를 다 가볼 필요는 없고, 한 나라만 보면 그놈이니까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상상으로도 이제 충분하죠. 대표로 이제 하나 고르라면 카자흐스탄을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러시아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 17만 몇천 명, 17만 명인가 18만 명을 강제 이주시킨 곳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고려인이 그 러시아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하고 내통을 해서 이제 뭐 그럴 염려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18만 명을 이제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이주시킨 그 해에 2만 명이 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그것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고려인 추모의 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지만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의 고려인 후에는 체형이 좀 현지인을 많이 닮지 않았나. 여러분 주위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이 스탄자 들어가는 고려인 후예를 한번 보십시오. 통통하고 이제 건장합니다. 이렇게 강제 이주 이제 80년이 지났으니까 3세대를 넘어서 이제 4세대가 자리 잡고, 현지인들의 식습관을 따르다 보니까 체형이 현지인을 많이 닮지 않았나. 뭐 신토부리죠. 몸과 땅이 다 이제 같은 거다. 그 땅에서 난 식재료를 먹고 살다 보면은 신체, 몸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신토부리. 그래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그 후예들은 김치를 잊지 않고 담가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구경도 구경이지만 그들에게서 직접 조상들의 생생한 경험, 살아남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뭐 그렇게 되면은 나구씨, 이 PD 저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나구씨하고 같이 가서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유튜브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위에서 겪고 자주 보시는 일이지만, 실력도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허세가 없습니다.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자기가 실력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허풍을 안 떱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이 허세를 낳는 거죠. 중국의 중국몽이 그렇고, 러시아의 유라시아 구상, 북한의 핵보유국 완성 등이 그것입니다. 군대 열병식도 한밤중에 휴황하게 불을 밝힌 가운데 거창하게 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장거리 미사일 로켓을 발사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초조함을 감추려고 하는 짓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요라는 열병식을 합니까? 또 미사일을 쏘고 보여주기식 해상 시호하는 것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보여주기식 과시성 도발을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외부에 적을 만들고 내부를 다져야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장성세라고 무시하고 웃어 넘기면 안 됩니다. 폭주는 자칫 대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공한 국민이나 열성분자들이 권력 다툼이 뜻밖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문 사태, 홍콩 사태 등이 외부로 분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강제로 진압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먹으면은 어느 나라가 사주해서 온 거다고 그 나라를 전쟁을 걸겠죠. 내부 진압에 실패하면 외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전제주의 독재국가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결말을 제 나름대로 한번 예측도 해보고,
또 러시아 탱크가 뜻밖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박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전 탱크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건가 이런 걸 이제 흥미 위주로 한번 무지무지한 아마추어인 제가 흥미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올간 조서를 제가 읽었는데 육군 기갑여단장을 지낸 이제 완스타 예비역 준장을 이제 올간조선의 이경훈 기자가 인터뷰한 걸 5월에 실었습니다. 러시아의 군대 편제는 170개 대대, 170개 대대로 러시아 군대가 편성돼 있다는데 1개 대대가 약 500명이니까 약 한 100만 명쯤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500명, 170개면은 그렇죠. 그런 170개 대대 전술단으로 러시아 군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0개 대대 전술단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 육군 병력의 3분의 2가 지금 우크라이나 와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런데 이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서는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작전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지역에 2개의 괴뢰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애초 침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2개의 이제 자치정부를 이제 수립을 했는데 침공 후 남과 북의 만든 2개의 자치정부 중에 하나를 세계 최초로 북한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 북한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놈들은. 이 2개의 자치정부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러시아는 그 뿌리를 내려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이제 지금 전쟁은 벌려나는데 끝내지도 못하고 떼지도 못하고 나가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 물자도 이제 막 지금 생산해서 전쟁터에 하는 것도 러시아로서는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친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친러 성향을 가진 우크라이나 사람이 40에서 45%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완벽한 친러시아 국가가 성립할 수가 있겠느냐? 과연 우크라이나는 이미 완전한 영토 수복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빼앗긴 크림반도의 원상 회복도 공언을 했는데 크림반도는 사실 1937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소련 당시 소련은 한 나라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니네가 다스려야 하고 이제 손심성 기부를 했던 땅이죠. 그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되찾아간 겁니다. 그걸 8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크림반도도 찾겠다 그러고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돈바스 지역은 크림반도와는 배경이 아주 다릅니다. 지금 러시아가 자치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수복하기에는 군사력도 부족하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여기에 완전한 자치국가를 수립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작돼서 내년 3월에 끝나는 근본 겨울이 어차피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비 위주의 소모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노출된 러시아 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황은 7, 8개월 후인 내년 3, 4월에나 점쳐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적극적 공세가 성공한다면 2023년 유리하게 휴전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런 전망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기간에 러시아가 불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봄에 한 두세 달, 3, 4월, 또 가을 두세 달이면은
우크라이나 지역은 라스푸티차 땅이 이렇게 진흙탕이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병력 이동도 어렵고 물자 수송도 어려운 거죠. 러시아로서는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걸 맞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데 러시아의 전차 한 대당 가격이 약 40억 원, 35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억 원, 350만 불인데 이 탱크를 박살내는 미사일, 미국의 그 제블린이라는 미사일 가격이 1억입니다. 1억을 들여서 40억짜리 탱크를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영국의 그 로라는 미사일은 3천만 원, 이것도 3천만 원을 들여서 러시아 탱크 40억짜리 박살내고 있는 거죠. 1억짜리나 3천만 원짜리 하나로 40억짜리 탱크를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전쟁도 이제 경제 원리에서 벗어나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싼 가격으로 저게 비싼 무기를 박살내면 그 편이 이기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현대전에서 탱크가 계속 필요한 거냐? 그렇게 40억씩이나 들여서 만든 탱크가 1억짜리, 3천만 원짜리에 팡팡 깨지는데 탱크가 필요한가?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탱크를 좀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탱크라는 거는 전투의 3요소, 화력과 기동성,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벙커 역할,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탱크는 혼자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고 화력도 좋지 않습니까? 탱크는 이런 화력과 기동성, 벙커 역할, 그런 세 가지 역할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무기가 탱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탱크를 더 달라고 그러는데 트럭 도움 없이 혼자서 이렇게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고 어지간한 보병 공격은 막아낼 수 있으니까 탱크가 현대전에서 아직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요새 탱크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도 탐지해서 미리미리 막아내는 그런 자체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탱크는 미국 해병대가 이제 한 7, 8년, 2030년까지 해병대는 전차를 안 갖겠다. 이렇게 이제 내부 원칙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이제 방침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나오는 이유는 그런 말이, 코프라 헬기, 탱크 잡는 헬기, 그 코프라 헬기라고 합니다. 그거 한 대가 이론상 탱크 120대를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겁니다. 코프라 헬기 한 대는 이론적으로 탱크 120대가 넘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탱크를 약 120대, 코프라 헬기를 약 12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5,000대 탱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북한이 탱크를 2,300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코프라 헬기 120대로 너끈하게 막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코프라 헬기는 탱크가 보여서 그걸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산 너머에서 쏘면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서 탱크를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코프라 헬기는 탱크가 대항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디 있어야 쏠 텐데 언덕 너머에서 숨어서 쏘니까 코프라 헬기는. 근데 한국에 이제 K2를 지가 폴란드에 K2 탱크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그런 우크라이나에서 깨지고 있는 러시아 탱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K2 전차를 지금 사겠다고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K2는 아마도 자기를 공격하는 그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장착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폴란드가 그걸 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니까 코프라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데서 날라오는 탱크 파괴용 미사일을 탐지해서 막아내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 탱크가 이제 맥을 못 쓰고 있는데도 폴란드가 탱크 수출이 되는 것,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제가 이제 즐겁게 아마추어로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